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쌍둥이 아빠가 둘이라니요. 박 박사가 내민 자료를 보던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매우 희귀한 사례지만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중복 임신이죠. 세상 천지에 이런 망측한 일이 또 있을까요? 며느리가 낳은 쌍둥이 형제의 아빠가 서로 다르다는 믿기 힘든 결과. 아들은 미쳐서 집안 물건을 때려 부수고 며느리는 결백을 주장하며 옥상 난간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대문 밖에서 우리 집을 노려보던 정체불명의 남자가 비열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결국 내 아들인 게 증명됐네? 과연 우리 며느리는 부정한 여자일까요? 아니면 치밀한 함정에 빠진 피해자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유난히도 따가운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들 내외의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틈에 끼어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표를 무심코 집어들었습니다. 전직 간호사였던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아이들의 혈액형 칸이었죠. 첫째 민준이는 A형이었는데 둘째 민성이가 선명한 O형으로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들 진우는 AB형이고 며느리 서진이는 A형인데 어떻게 둘 사이에서 O형 아이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표를 다시 확인하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침 거실로 나오던 이진우가 기지개를 켜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진우가 하품을 쩍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거기서 뭐해? 서진이가 방 청소하지 말라고 했잖아. 저는 결과표를 등 뒤로 숨기며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성이 혈액형 말이다. 이거 병원에서 잘못 적은 거 아니니? 이진우가 제 손에 든 종이를 뺏어들며 힐끗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어디 보자. 아, 이거 요새 병원들 실수 자주 하잖아. 나중에 다시 물어보면 되지 뭐. 이진우가 종이를 대충 책상 위에 던져두며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피어오른 의심은 독초처럼 빠르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이다가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들 몰래 아이들의 칫솔과 아들의 머리카락을 챙겨 사설 유전자 검사기관을 찾아갔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보고서 봉투를 뜯었을 때 제 눈앞은 캄캄해지고 말았습니다. 첫째는 이진우의 자식이 확실했지만 둘째 민성이는 부계일치율이 0%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쌍둥이인데 아빠가 다르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드디어 쌍둥이들의 첫 돌잔치 날이 밝았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꽃장식과 풍선들로 가득했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김서진이 화사한 분홍색 한복을 차려입고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김서진이 아이를 고쳐 안으며 저에게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음식간은 괜찮으세요? 손님들이 다들 맛있다고 칭찬이 자자해요. 저는 김서진의 그 가식적인 웃음을 보자 구역질이 올라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제품에 안긴 둘째 민성이의 얼굴을 보니 아들을 전혀 닮지 않은 눈매가 그제야 선명하게 들어오더군요. 이 여자가 우리 집안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발칙한 짓을 저질렀을까 생각하니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양가 가족들만 남은 호텔 별실로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진우가 양복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소파에 주저앉아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좀 살겠네. 다들 고생하셨어요. 서진아, 너도 이리 와서 좀 앉아.
김서진이 남편 옆에 앉으며 화장기 어린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품 안에서 구겨진 유전자 검사 보고서를 꺼내 탁자 위로 3개 던졌습니다. 종이가 탁자 끝에 걸려 팔랑거리다 멈추자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진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종이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웬 서류야?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던 이진우의 눈동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진우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괴성을 지르며 식탁 위에 있던 유리잔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날카로운 파편이 김서진의 발치까지 튀었고 김서진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진우가 김서진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며 포효했습니다. 너 이게 뭐야? 민성이가 내 자식이 아니라고?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김서진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이진우의 손을 뿌리치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내가 어떻게 당신을 속여? 그거 다 가짜야, 믿지 마. 김서진이 제 무릎 아래로 기어와 제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머님이 다 보셨잖아요. 저는 김서진의 손을 매정하게 걷어차며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이 더러운 입으로 어디서 어머님 소리를 해? 방 안은 순식간에 울음바다와 고함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서진의 친정 부모들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저희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죠. 저는 이 끔찍한 현장을 견디지 못하고 연회장 밖으로 잠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연회장 입구 구석에서 검은 선글라스를 쓴 덩치 큰 남자가 유모차에 탄 민성이를 뚫어지게 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남자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누구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남자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더니 빠른 걸음으로 주차장을 향해 사라졌습니다. 비열하게 올라간 그 남자의 입꼬리가 제 머릿속에 잔상처럼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이진우의 광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진우는 김서진의 옷가지들을 옷장에서 꺼내 마당으로 마구 집어 던졌습니다. 이진우가 서랍장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붙어 있지 말고 꺼져버려. 김서진이 맨발로 마당에 서서 쏟아지는 빗줄기를 맞으며 소리쳤습니다. 진우 씨,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나 정말 억울해. 민성이 당신 아들 맞아. 저는 현관문을 걸어 잠그며 차가운 시선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김서진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밤 공기를 갈갈이 찢어놓고 있었죠. 아들 진우는 거실 소파에 머리를 박고 짐승처럼 울부짖다가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안에서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아들의 흐느낌이 들려올 때마다 제 가슴도 도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갈기갈기 찢긴 보고서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어 보았습니다. 이진우가 서재 문을 벌컥 열고 나오더니 충혈된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 여자 가만 안 둬.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야. 저는 아들의 차가운 손을 맞잡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걱정 마라. 이 어미가 가진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저 여자를 파멸시킬 테니까. 창밖의 천둥 소리가 마치 우리 집안의 몰락을 예고하는 장송곡처럼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고 집안의 분위기는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김서진이 두고 간 아이들의 장난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랑스러운 쌍둥이였던 아이들이 이제는 우리 집안의 수치가 되어버린 현실이 믿기지 않았죠. 김서진은 여전히 대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귀를 막고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이 잔혹한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밝혀진 이 진실이 우리 가족을 어디까지 끌고 내려갈지 저는 그저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창밖에서는 밤새 그치지 않은 빗소리 대신 김서진의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거실 커튼을 살짝 걷어 대문 밖을 내다보았죠. 밤새 비를 맞았는지 김서진은 엉망이 된 몰골로 대문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김서진이 대문 틈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며 애절하게 외쳤습니다. 어머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아이들 밥은 먹었나요? 민성이 우유 먹을 시간이에요. 저는 현관 인터폰 스피커에 대고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손주들 이름을 불러? 당장 내 집 앞에서 꺼지지 못해? 김서진이 바닥을 긁으며 다시 소리쳤습니다. 민준이랑 민성이 목소리만이라도 듣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저는 인터폰 전원을 꺼버리고 거실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이를 떼어놓는 어미의 심정이 오죽할까 싶으면서도 우리 아들을 속인 그 앙큼한 속내를 생각하면 동정심조차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실로 나오니 이진우가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진우는 세수도 하지 않은 채 밤새 무언가를 뒤진 모양이었습니다. 이진우가 마우스를 신경질적으로 클릭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 김서진 이 여자, 이름도 가짜였어. 원래 이름이 이수연이었대. 저는 깜짝 놀라 아들 곁으로 다가가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름을 바꿨다고? 그게 무슨 소리니? 이진우가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대답했습니다. 대학 때 무슨 스토킹 사건에 휘말려서 개명했다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이진우가 책상을 쾅 내리치며 다시 말했습니다. 이 여자 처음부터 작정하고 나한테 접근한 거야. 내 인생을 통째로 도둑질한 거라고. 저는 아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시끄러운 경적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김서진의 친정 부모들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죠. 사돈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대문 앞에 서서 저희 집 쪽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돈 어른이 대문을 발로 차며 외쳤습니다. 이보게, 진우 서방, 문 좀 열고 얘기해. 우리 서진이가 그럴 애가 아니라는 거 자네가 더 잘 알잖아. 저는 대문을 열고 나가 그들 앞에 서서 차갑게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남의 집 귀한 아들 인생을 망쳐놓습니까? 사돈댁이 제 손을 붙잡으며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형님, 제발이요.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애가 얼마나 반듯하게 컸는데 이러세요. 저는 사돈댁의 손등을 거칠게 뿌리치며 침을 뱉듯이 말했습니다. 반듯하게 커서 남편 몰래 딴 남자 자식을 낳아옵니까? 당장 저 배신자 데리고 여기서 사라지세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담벼락 너머로 구경하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을 때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동네 안악들이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리며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주고받았죠. 단골 야채가게 주인이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 씨, 인터넷에 올라온 그 글 말이야. 그 집 쌍둥이 아빠가 다르다는 게 정말이야? 저는 장바구니를 꽉 움켜쥐며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별 미친 소리를 다 듣겠네. 남의 집안일에 신경 끄고 장사나 하세요. 가게를 나와 걷는데
뒤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와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평생 고결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며느리 하나 잘못 들인 죄로 온 동네의 비웃음거리가 된 현실에 피눈물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김서진이 현관 앞에서 이진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서진이 울부짖으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진우 씨, 내가 다른 병원 알아봤어. 거기서 다시 검사하자. 기계가 고장 난 걸 수도 있잖아. 이진우가 김서진의 손을 매정하게 걷어차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 있는 곳 결과야. 내가 아무리 시간 끌어봤자 달라지는 거 없어. 이진우가 현관문을 쾅 닫고 들어오자 김서진은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흘겨보며 집 안으로 들어와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 말에 흔들리지 마라. 재검사니 뭐니 다 수작 부리는 거야. 오후쯤 이진우가 서재에서 김서진의 휴대전화를 들고 튀어나왔습니다. 이진우의 얼굴은 아침보다 더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진우가 휴대전화 화면을 제 코앞에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어. 아이들은 잘 있냐고 묻는데 소름 돋아. 제가 휴대전화를 뺏어 들고 문자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누군지 짐작 가는 사람이라도 있니? 이진우가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대답했습니다. 강태윤. 아까 봤던 그 개명전 이름이랑 엮인 놈이야. 이 새끼가 분명해. 이진우는 당장이라도 밖으로 튀어나갈 기세로 현관을 향해 달렸습니다. 한참 뒤 이진우는 옷이 찢기고 얼굴에 피멍이 든 채 돌아왔습니다. 강태윤이라는 놈을 찾아가 한바탕 난투극을 벌인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놀라 아들의 얼굴을 닦아주며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이진우가 거친 숨을 내몰아 쉬며 바닥에 침을 뱉고 말했습니다. 그 새끼가 웃더라. 민성이가 자기 아들인 거 이제 알았냐면서 비웃었어. 저는 아들을 진정시키고 김서진의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종이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종이에는 제발 나를 좀 살려줘라는 서진의 떨리는 필체가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이 여자가 얼마나 치밀하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준비했는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낯선 양복 차림의 남자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강태윤의 법률 대리인이라고 소개하며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건네주며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강태윤 씨가 민성군에 대한 친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곧 법원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저는 서류를 찢어버리려다 멈추고 변호사를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남의 귀한 자식을 어디서 감히 넘봐?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변호사는 대꾸도 없이 고개를 까닥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서류에는 둘째 민성이가 강태윤의 자식임을 주장하는 온갖 증거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마당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서진이 강태윤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김서진은 머리를 감싸 쥐고 바닥을 뒹굴며 짐승 같은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김서진이 거품 섞인 목소리로 허공을 향해 외쳤습니다. 안 돼. 그 이름 부르지 마. 제발 오지 마. 저는 그런 김서진의 모습이 마치 자신의 죄가 탄로날까봐 두려워하는 광기 어린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이진우가 마당으로 내려가 김서진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야, 김서진. 이제 와서 미친 척하는 거야? 강태윤이랑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말해. 김서진은 대답도 못한 채 눈동자가 뒤집힌 채로 가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결국 이진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진우가 변호사 사무실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이혼은 당연한 거고 저 여자 때문에 망가진 내 인생 보상받아야겠습니다. 옆에 있던 제가 변호사에게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위자료는 물론이고 우리 집안 망신시킨 죄 물어서 감옥에라도 보낼 방법 찾아주세요.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진우는 그 자리에서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축복으로 찾아온 줄 알았던 쌍둥이가 이제는 칼날이 되어 서로의 심장을 겨누는 비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혼 재판 당일 법원 복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제 발바닥을 타고 올라와 심장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 멀리서 구두 굽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걸어오는 한 남자가 보였는데 바로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낸 강태윤이었습니다. 강태윤은 비싼 양복을 빼입고 비스듬히 고개를 꺾으며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강태윤이 김서진의 얼굴 앞에 제 얼굴을 바짝 들이밀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결국 내 아들인 게 증명됐네? 서진아, 너도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나한테 오는 게 어때? 김서진이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벽등을 붙잡으며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닥쳐.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이 다 알아. 짐승만도 못한 놈. 옆에 있던 이진우가 강태윤의 멱살을 잡으려 하자 강태윤이 여유롭게 뒤로 물러나며 낄낄거렸습니다. 김서진은 강태윤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김서진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꺽꺽거리는 소리를 내며 외쳤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진우 씨, 제발 저 악마 같은 놈 말 믿지 마. 이진우가 김서진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김서진은 이미 정신을 놓은 사람처럼 허공을 핥히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태윤이 제 넥타이를 고쳐 매며 승리자라도 된 양 소리쳤습니다. 우리 그때 정말 뜨거웠잖아. 그날 밤을 벌써 잊은 거야? 사랑해서 아이까지 생긴 건데 왜 자꾸 강간이라고 우겨? 법정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구경거리 보듯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려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감싸쥐었습니다. 재판장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는 더욱 무겁고 숨이 막혔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고 태윤 측 변호사가 서류를 흔들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치켜 올리며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유전자 검사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피고 김서진은 결혼 전후로 원고 강태윤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김서진이 피고석에서 일어나 책상을 내리치며 절규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침입해서 나를 때리고 억지로 끌고 갔단 말이야. 그게 어떻게 사랑이야? 강태윤이 피식 웃으며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고 대답했습니다. 서진아, 증거가 없으면 다 소용없는 거야. 유전자 결과가 내가 아빠라고 말해주잖아. 법정은 순식간에 고성과 눈물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판사는 법봉을 3번 내리치며 정숙을 명령했습니다. 저는 강태윤의 그 당당한 태도를 보며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김서진의 눈빛은 죄책감이 아니라 죽음보다 깊은 공포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법정 방청석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백발의 노신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신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굵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으로 치부하기에는
의학적으로 아주 기이한 점이 있습니다. 법정 안에 있던 모든 시선이 그 노신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노신사는 당당한 걸음으로 법대 앞으로 걸어 나와 제 명함을 판사에게 건넸습니다. 노신사가 자신의 옷깃을 정리하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유전학 전문의 박호식이라고 합니다. 강태훈 씨가 제출한 서류와 김서진 씨의 임신 기록을 며칠 동안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박 박사가 강태훈을 향해 싸늘한 시선을 던지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쌍둥이인데 아버지가 다르다는 것,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한 중복 임신이라는 현상입니다. 이진우가 당황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 박사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중복 임신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박 박사가 가방에서 2장의 초음파 사진을 꺼내 화면에 띄우며 대답했습니다. 임신 초기 기록을 보면 두 아이의 크기가 미세하게 다릅니다. 이는 서로 다른 날짜에 2번의 수정이 일어났다는 증거죠. 박 박사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김서진 씨는 아주 짧은 간격으로 2번의 배란이 일어나는 특이 체질입니다. 첫 번째 사건으로 한 아이가 생기고 그 뒤 며칠 만에 진우 씨와의 관계에서 다른 아이가 생긴 겁니다.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강태훈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박사가 서류를 판사에게 제출하며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김서진 씨가 두 남자를 동시에 만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첫 번째 수정이 일어난 날이 김서진 씨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강태훈이 당황해서 의자를 뒤로 빼며 소리쳤습니다. 저 노인네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돈 받고 가짜 증언하는 거 아니야? 박 박사가 강태훈을 쏘아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의학적 사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제출한 유전자 결과지가 오히려 당신의 범죄를 증명하는 부메랑이 될 겁니다. 저는 박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진이가 그토록 울부짖으며 결백을 주장했던 이유가 자신이 당한 끔찍한 범죄의 결과가 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이었다니요. 재판이 잠시 중단되자 강태훈은 서둘러 가방을 챙겨 법정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이진우가 강태훈의 앞을 가로막으며 이빨을 드러내고 말했습니다. 어디 가냐? 이제 진짜 진실이 밝혀지려는데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야? 강태훈이 이진우를 밀치며 비열한 표정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비켜. 나중에 변호사 통해서 얘기할 거니까 손 치워. 강태훈은 도망치듯 주차장 쪽으로 달려갔고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과학이라는 명목으로 서류 몇 장만 믿고 우리 며느리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다는 사실에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법정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어가는 김서진에게 달려갔습니다. 김서진의 창백한 얼굴을 제 무릎에 뉘며 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내가 미안하다. 이 어미가 잘못했어. 내 속을 하나도 몰라주고 내가 너를 죽이려 했구나. 김서진은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눈가에 맺힌 눈물만 툭 떨어뜨렸습니다. 이진우도 아내의 손을 붙잡고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당신 말을 끝까지 믿어줬어야 했는데 내가 짐승보다 못한 짓을 했어. 우리가 과학이라는 이름의 몽둥이로 피해자인 서진이를 2번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박 박사가 우리 곁으로 다가와 제 어깨 등에 손을 얹으며 위로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실을 바로잡고 저 악마 같은 놈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저는 박 박사의 손을 꽉 잡으며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우리 서진이 억울함 풀 수 있게 뭐든 다 하겠습니다. 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이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높고 험난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차창 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윤이라는 놈이 서진이의 과거를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았는지 생각할수록 손끝이 떨렸습니다. 서진이가 아이들을 위해 그 수치스러운 협박을 혼자 견뎌왔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저는 옆에서 넋을 놓고 있는 진우의 손을 세게 쥐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정신 차려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놈이 우리 서진이한테 한 짓 100배 1000배로 돌려줘야 해. 이진우가 눈물을 닦으며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엄마.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새끼 무너뜨릴 거예요. 우리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결의를 확인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진실의 문이 열리자마자 우리 앞에는 또 다른 거대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곧장 박호식 박사의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연구소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종이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지만 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호식 박사가 현미경에서 눈을 떼며 안경을 고쳐 쓰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박호식 박사의 책상 앞에 털썩 주저앉아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식해서 우리 며느리를 죽일 뻔했습니다. 제발 우리 서진이 좀 살려주세요. 박호식 박사가 따뜻한 차 한 잔을 제 앞으로 밀어놓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의학적으로 이런 일은 드물지만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불행입니다. 박호식 박사는 두툼한 의학 서적 몇 권을 펼쳐 저에게 사진과 도표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박호식 박사가 손가락으로 복잡한 유전자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중복 임신은 한 여성이 며칠 간격으로 2번 배란을 해서 각각 다른 정자와 수정되는 현상입니다. 외국에도 강제적인 사고 때문에 이런 비극이 생긴 사례가 꽤 있어요. 저는 박호식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가슴을 쥐어뜯고 싶은 심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서진이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건가요? 박호식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자료를 동원해서 법정에 제출할 감정서를 만들겠습니다. 연구소를 나온 저는 곧장 이진우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가 아들의 등짝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이진우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자 저는 눈을 부릅뜨고 아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아, 내 마누라가 저 꼴이 된 게 다 내 탓이다. 당장 가서 무릎 꿇고 빌어. 이진우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병실 문고리를 잡고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도 알아. 내가 짐승보다 못한 짓을 했다는 거. 근데 서진이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 저는 아들의 등을 떠밀어 병실 안으로 밀어넣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면목이 없어도 빌어야지. 그게 남편이고 사람이다. 서진이 다시 집으로 데려오자. 병실 침대에 창백하게 누워있던 김서진은 저희를 보자마자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이진우가 침대 옆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불자락을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내가 진짜 미친놈이었어. 과학인이 뭐니 하는 소리에 속아서 당신 진심을 하나도 못 봤어. 김서진이 이불 속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김서진이 쉰 목소리로 이진우를 쳐다보며 힘겹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기나 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해도 당신만은 내 편이어야 했잖아. 이진우는 아내의 마른 손을 자기 뺨에 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잘못했어. 죽을 때까지 당신이랑 우리 아이들한테 속죄하며 살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며칠 뒤 집으로 돌아온 김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심스럽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김서진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하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강태윤이 저를 협박할 때마다 몰래 녹음해 둔 게 있어요. 너무 무서워서 아무한테도 못 보여줬거든요. 휴대전화 스피커에서는 강태윤의 비열한 목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윤이 비웃으며 녹음기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야, 김서진. 내가 아무리 도망쳐봤자 너는 내 손바닥 아니야. 그날 밤 일을 남편이 알면 어떻게 될까? 저는 그 음성을 듣자마자 치가 떨려 주먹을 꽉 쥐고 김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걸 왜 이제야 내놓니? 진작 말했으면 우리가 내 편이 되어줬을 텐데. 김서진이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더럽다고 생각할까봐 겁이 났어요. 아이들을 뺏길까봐 그게 제일 두려웠고요. 우리는 곧장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태윤을 성폭행과 협박 혐의로 역고소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젊은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이 녹취록과 박 박사님의 소견서가 합쳐지면 승산이 충분합니다. 강태윤의 주장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어요. 이진우가 변호사의 손을 꽉 잡으며 간곡한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습니다. 그놈이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철저하게 짓밟아 주세요.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챙겨 일어나며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의학적 증거와 가해자의 자백에 가까운 녹취가 있으니 진실은 금방 밝혀질 겁니다. 박호식 박사는 밤낮으로 연구에 매달린 끝에 새로운 분석 결과를 들고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박호식 박사가 식탁 위에 두 아이의 유전자 지도 타임라인을 펼쳐놓으며 설명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밀 분석 결과 첫째와 둘째의 수정 시기가 약 48시간의 간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숨을 죽이며 박호식 박사의 다음 말을 기다리자 박호식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48시간의 차이는 강태윤이 주장하는 합의된 관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서진 씨가 주장하는 사고 당일의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니까요. 이진우가 박호식 박사의 손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서진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박호식 박사의 뒷모습을 보며 사람의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는지 뼈저리게 반성했습니다. 김서진은 거실 한 구석에서 잠든 쌍둥이들을 바라보며 결연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서진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민준이랑 민성이 둘 다 제가 목숨 걸고 낳은 제 자식들이에요.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서진아. 내 말이 맞다. 아빠가 누구든 이 아이들은 우리 집안의 귀한 손주들이다. 내가 끝까지 지켜주마. 이진우도 아내의 어깨를 감당하며 든든한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민성이도 내 아들이야. 그 어떤 놈도 우리 가족을 갈라놓지 못하게 내가 막을 거야.
우리는 거실 등 아래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결속을 다졌습니다. 박호식 박사의 도움은 절망뿐이던 우리 가족에게 한 줄기 빛이 되었고 진실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가 강태윤의 죄목을 하나하나 적어내려가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이진우가 제 뒤에서 서류 뭉치를 정리하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2차 공판 때는 제가 직접 증인으로 나설게요. 서진이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들의 대견한 모습에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가장으로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다. 창밖에는 밝은 달빛이 정원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우리 가족의 미래처럼 따뜻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재판에서 강태윤의 파렴치한 주장을 무력화할 완벽한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박호식 박사가 준비한 의학적 데이터와 김서진이 모은 녹취록은 훌륭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김서진이 아이들의 젖병을 삶으며 저를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김서진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젖병을 건조대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무섭지 않아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으니까요. 저도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며 힘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의는 살아있다. 내일 그놈이 법정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보자구나.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평온한 밤을 맞이하며 내일을 향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일주일 뒤 열린 2차 공판날, 법정 안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뜨겁고도 무거웠습니다. 박호식 박사가 증인석에 앉아 안경테를 만지며 판사를 향해 차분하면서도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김서진 씨의 사례는 의학적으로 명백한 중복 임신입니다. 이는 두 개의 난자가 아주 짧은 간격으로 각각 다른 정자와 수정되어 발생하는 기적과도 같은 비극입니다. 강태윤이 피고석에서 비웃음을 흘리며 다리를 꼬고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영감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믿습니까? 그냥 저 여자가 바람 피운 거라고요. 박호식 박사가 강태윤을 향해 매서운 눈빛을 보내며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과학은 당신의 비열한 거짓말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제가 분석한 유전자 타임라인에 따르면 두 아이의 수정 시점은 당신이 알리바이를 주장할 수 없는 시간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법정 대형 화면에 박호식 박사가 준비한 복잡한 도표들이 나타나자 방청석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로 김서진이 제출한 강태윤의 협박 녹취록이 스피커를 통해 법정 가득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녹음기 속 강태윤이 비열하게 낄낄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야, 김서진. 내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내가 억지로 그랬다고 하면 믿어줄 것 같아? 순순히 내 말 들어. 녹취가 끝나자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고 강태윤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이진우가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강태윤을 노려보다가 굵은 눈물을 툭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강태윤, 너는 사람이 아니다. 내 아내를 지옥으로 몰아넣고 내가 감히 아빠 노릇을 하겠다고? 재판장은 잠시 서류를 검토하더니 법봉을 3번 강하게 내리치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강태윤을 응시하며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강태윤은 성폭행 및 무고 그리고 증거 조작 혐의가 명백히 인정됩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즉각적인 법정 구속을 명합니다. 강태윤이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대기하던 경위들이
강태윤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태윤이 끌려나가며 복도 끝까지 들릴 정도로 악을 쓰며 외쳤습니다. 이거 나, 김서진, 이진우, 너희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두고 봐.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재판장을 나오자 수많은 기자가 우리 가족을 향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달려들었습니다. 이진우가 김서진의 어깨를 감싸 안아 보호하며 기자들을 향해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혈연보다 깊은 사랑으로 맺어진 우리 가족을 제가 끝까지 지킬 겁니다. 민성이도 제 소중한 아들입니다. 옆에 서 있던 저도 기자들의 마이크 앞에 서서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제 며느리 김서진은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엄마입니다. 더 이상 우리 가족에게 상처 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지 마십시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당당하게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김서진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집으로 돌아온 날 저녁, 우리는 그동안 미뤄왔던 쌍둥이들의 돌잔치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호텔은 아니었지만 거실 가득 풍선을 불어넣고 정성껏 차린 음식을 올렸죠. 제가 부엌에서 전을 부치다 말고 김서진을 불러 세워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이 못난 시어머니를 용서해다오. 내가 눈이 멀어 너를 의심하고 모진 말을 쏟아냈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진다. 김서진이 제 손등 위에 자기 손을 겹치며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라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믿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다 잊고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거실에서는 이진우가 아이들을 양팔에 하나씩 안고 비행기 놀이를 해주며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진우가 아이들 볼에 입을 맞추며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민성아,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이제 헤어지지 말자.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이진우가 미리 준비한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진우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비장한 표정으로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법원에 다녀왔어. 민성이 성본 변경 신청이랑 인지 신고 완벽하게 마무리했어. 누가 뭐라고 해도 민성이는 내 성을 따르는 내 자식이야. 저는 아들의 결단력 있는 모습에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잘했다, 진우야. 그게 진짜 남자가 할 일이지. 우리 집안 핏줄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다. 김서진도 남편의 깊은 배려에 감동했는지 눈시울을 붉히며 이진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는 맥주잔을 부딪히며 다사다난했던 지난 시간들을 위로하고 앞날의 행복을 축복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박호식 박사가 우리 집을 방문해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주었습니다. 박호식 박사가 청진기를 가방에 넣으며 저희를 보며 인자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건강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특히 민성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텐데도 밝게 웃어주니 다행이네요. 제가 박호식 박사에게 과일 접시를 내밀며 고마운 마음을 듬뿍 담아 대답했습니다. 박사님 덕분입니다. 박사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지금쯤 산산조각이 났을 거예요. 박호식 박사가 과일을 한 조각 입에 넣으며 고개를 저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과학적 사실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운 건 여러분의 사랑과 용기입니다. 박 박사가 돌아가고 나자 집안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서는 민준이와 민성이가 서로 장난감을 뺏으며 옹알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진우가 아이들 사이에 끼어들어 장난을 치며 즐거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자, 이제 누가 먼저 아빠한테 오나 볼까? 민준이? 아니면 우리 민성이? 민성이가 뒤뚱거리며 이진우의 품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 안기자 거실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김서진이 거실 바닥에 앉아 그 모습을 사진기로 찍으며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행복이 안 올 줄 알았거든요. 저도 며느리 곁에 앉아 어깨 등을 토닥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꿈 아니다, 서진아. 이제 고생 끝났으니까 우리 꽃길만 걷자구나. 창밖에는 둥근 달이 우리 집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공기는 달콤했습니다. 저는 주방을 정리하며 내일 아침에 아이들에게 먹일 이유식을 무엇으로 할지 즐거운 고민에 빠졌죠. 이진우가 아이들을 씻기러 욕실로 들어가며 장난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자, 쌍둥이 특공대. 이제 목욕하러 출발한다. 욕실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자지러지는 웃음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완벽한 안도감을 느끼며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낸 우리 가족에게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 소박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욕실 쪽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가 갑자기 멈추고 이진우의 당황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엄마, 여보, 민성이가 왜 이래? 민성아. 놀란 저와 김서진이 욕실로 달려갔을 때 이진우의 품에 안긴 민성이가 코에서 붉은 피를 주르륵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민성이는 눈동자가 위로 뒤집힌 채 몸을 부들부들 떨며 입가에 거품을 물고 있었죠. 김서진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를 붙잡으려 애쓰며 외쳤습니다. 민성아, 엄마 봐. 민성아, 정신 차려. 아이의 창백해진 얼굴 위로 붉은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심장이 멈추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민성이의 작은 몸이 이진우의 팔 안에서 축 늘어지는 순간 제 세상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얀 목욕수건 위로 번지는 붉은 핏자국은 마치 불길한 징조처럼 선명했죠. 응급실의 차가운 기계 소리와 의사들의 긴박한 외침이 귀를 찔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김서진의 어깨를 감싸 쥐었지만 제 손등 위로 떨어지는 며느리의 눈물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한참 뒤 초췌한 모습으로 응급실 문을 열고 나온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무거운 입을 뗐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한숨을 내쉬고 저희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성이 상태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입니다. 김서진이 의사의 가운 소매를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까지만 해도 웃고 놀던 아이예요. 선생님, 제발 다시 검사해 주세요. 이진우도 아내를 일으켜 세우려다 힘이 풀린 듯 벽을 짚고 비틀거리며 물었습니다. 백혈병이라니요. 이제 겨우 돌진한 아이한테 그게 말이 됩니까? 의사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보다가 힘겨운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당장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가족 중에 잃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자리에서 모두 피를 뽑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도착한 검사 결과는 우리를 다시 한번 나락으로 밀어넣었죠. 저와 이진우는 물론이고 쌍둥이 형인 민준이조차 민성이와 골수가 맞지 않았습니다. 중복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들이라 유전적으로 절반만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토록
잔인한 결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자책하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이게 다 내 죄다. 내가 우리 손주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거야. 김서진이 제 곁으로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으며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부족해서 민성이가 아픈 거예요. 다 제 탓이에요. 박호식 박사가 다급히 연구소에서 달려와 민성이의 차트를 살피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호식 박사가 안경을 닦으며 참담한 표정으로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가족 중에 맞는 사람이 없다면 남은 희망은 생물학적 부친인 강태윤 씨뿐입니다. 확률상 그쪽이 가장 높거든요. 강태윤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이진우가 병원 벽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그 인간 골수를 받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놈이 어떤 놈인데 우리한테 아이를 줄 것 같아요? 김서진도 강태윤의 이름에 몸을 벌벌 떨며 제 가슴 등을 손톱으로 긁으며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다시 봐요. 민성이 살리려면 그 사람 앞에 무릎이라도 꿇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타들어가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결국 이진우는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교도소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교도소 유리병 너머로 나타난 강태윤은 수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만한 표정이었습니다. 강태윤이 수갑찬 손으로 입가를 만지며 이진우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이진우. 내가 여기까지 웬일이냐? 나보고 싶어서 온 건 아닐 테고. 이진우가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이를 악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성이가 아파. 골수 이식이 필요해. 내 골수가 필요하다고. 강태윤이 갑자기 박장대소하며 의자를 뒤로 젖히고 소리 높여 웃었습니다. 내 아들이 아프다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근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 강태윤이 눈을 가늘게 뜨고 유리벽에 얼굴을 바짝 붙이며 비열하게 속삭였습니다. 나 여기서 꺼내줘. 고소 취하하고 사면밖에 힘 좀 써보라고. 그리고 합의금으로 10억만 내놔. 그럼 내 골수 깔끔하게 줄게. 이진우가 주먹으로 유리벽을 내리치며 강태윤을 향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너 지금 아이 생명을 담보로 거래를 하겠다는 거야? 내 자식이라며. 사람 새끼가 어떻게 이래. 강태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어깨를 으쓱하며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자식은 무슨. 너희가 그렇게 아끼는 민성이 살리고 싶으면 내 조건 들어줘. 시간은 너희 편이 아닐 텐데. 이진우는 피눈물을 흘리며 면회실을 뛰쳐나왔고 병원으로 돌아와 제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엄마, 그 새끼는 악마예요. 민성이 목숨을 가지고 장사를 해요. 내가 죽여버리고 싶어요.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서진이는 민성이의 면회실 창문에 매달려 창백해진 아이의 얼굴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죠. 설상가상으로 다음날 아침 인터넷에는 우리 가족을 비난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윤이 변호사를 통해 외부로 소문을 흘린 모양이었습니다. 아이 살리려는 친부를 협박하는 비정한 엄마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들이 퍼져나갔습니다. 기사 밑에는 김서진을 욕하는 누리꾼들의 악성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죠. 김서진이 병실에서 휴대전화를 확인하다가 바닥에 떨어뜨리며 넋이 나간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저를 손가락질해요. 제가 민성이를 죽이려 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어머니, 저 어떡해요? 저는 며느리를 품에 안고 밖에서 들려오는 기자들의 웅성거림에 귀를 막아주었습니다. 세상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거짓에 더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민성이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무균실로 옮겨졌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낀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아이를 보며 김서진은 정신적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김서진이 갑자기 병실 밖으로 나가려 하며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 강태윤한테 갈게요. 그놈 발밑이라도 기어서 빌게요. 민성이만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할래요. 저는 김서진의 팔을 꽉 붙잡으며 단호하게 호통을 쳤습니다. 안 된다, 서진아. 악마하고 손을 잡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서 못 나와. 내가 다른 길을 찾아볼 테니 정신 차려. 김서진이 제 품에서 힘없이 무너지며 바닥을 손으로 긁으며 통곡했습니다. 그럼 우리 민성이 그냥 죽게 둬요? 제가 엄마인데 어떻게 보고만 있어요? 병원비는 눈더미처럼 불어나고 있었고 기증자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진우는 재산을 정리해서라도 강태윤의 요구를 들어주려 서류 뭉치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진우가 책상 위에 집 문서를 올려놓으며 결의에 찬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집 팔게요. 민성이부터 살리고 봐야죠.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만 아이는 못 돌아오잖아요. 저는 아들의 손등 위에 제 손을 얹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뜻이 그렇다면 어미도 따르마. 하지만 강태윤 그놈이 돈만 받고 입 싹 닦으면 어쩔 거냐? 우리 가족은 절벽 끝에 서서 서로의 손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 복도에서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던 우리에게 박호식 박사가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박호식 박사가 차트를 흔들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저희를 쳐다보았습니다. 잠깐만요. 진우 씨, 서진 씨. 제가 강태윤의 유전자 데이터를 다시 정밀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제가 벌떡 일어나 박호식 박사의 소매를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희망이라도 있는 건가요? 제발 그렇다고 해주세요. 박호식 박사가 땀을 닦으며 입을 열려는 순간 민성이의 병실 안에서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들이 우르르 병실로 뛰어들어갔고 김서진은 비명을 지르며 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민성이의 심장 박동수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지는 경보음은 제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진우가 강태윤의 요구 조건이 적힌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던 찰나 박호식 박사가 이진우의 팔목을 낚아채며 외쳤습니다. 이진우 씨 멈추세요. 이 도장 찍으면 절대 안 됩니다. 박호식 박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진우의 손에서 만년필을 빼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박호식 박사의 소매를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민성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골수를 받아야죠. 박호식 박사가 땀을 닦으며 차트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강태윤 씨의 유전자를 정밀 분석한 결과 그에게는 본인도 모르는 아주 치명적인 희귀 유전병 인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김서진이 눈물을 닦으며 박호식 박사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김서진이 힘없는 목소리로 박호식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유전병이라니요? 그게 민성이한테 무슨 영향을 주나요? 박호식 박사가 차트의 복잡한 수치를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태윤 씨의 골수를 이식받으면 민성이는 병이 낫기는커녕 그 유전병까지 전이되어 생존 확률이 0%에 가깝습니다. 그놈은 지금 독이 든 성배를 우리에게 건네고 있는 겁니다. 이진우가 서류를 갈갈이 찢어 발로 짓밟으며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법이 있습니까? 자기 자식이라면서 죽으라는 것과 뭐가 달라요? 박호식 박사가 이진우의 어깨 등을 토닥이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강태윤 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협박 카드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저는 곧장 교도소 면회실로 달려가 강태윤 앞에 섰습니다. 강태윤이 수갑찬 손을 탁자 위에 올리고 거만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이 할머니, 돈이랑 서류는 챙겨왔나? 내 아들 목숨값이 좀 비쌀 텐데. 저는 박호식 박사가 건네준 부적합 판정서를 유리벽에 3개 붙이며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강태윤, 꿈 깨라. 너는 내 자식을 살릴 자격조차 없는 독덩어리일 뿐이야. 강태윤이 얼굴을 찌푸리며 유리벽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뭐라고 적힌 거야? 저는 강태윤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며 침을 뱉듯이 쏘아붙였습니다. 너한테 치명적인 유전병이 있다고 하더구나. 내 핏줄을 주면 민성이가 죽는단다. 너는 이제 우리한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야. 강태윤의 눈동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윤이 의자를 뒤로 밀치며 비명을 지르듯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나를 여기서 안 꺼내주려고 수작 부리는 거지? 그럴 리 없어. 저는 가방을 챙겨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을 죽일 뻔한 살인자나 다름없어. 사면은커녕 평생 그 안에서 썩게 될 거다. 조만간 추가 고소장이 날아갈 테니 각오해라. 면회실을 나오는 제 등 뒤로 강태윤이 유리벽을 주먹으로 치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강태윤의 골수가 독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럼 민성이는 이제 어떻게 살려야 한단 말입니까? 병원으로 돌아오니 김서진은 민성이의 병실 앞에서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습니다. 김서진이 제 발자국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는 어떡하죠? 강태윤도 안 된다면 정말 희망이 없는 건가요? 저는 대답 대신 며느리를 꼭 안아주며 속으로 간절히 신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 복도 저 끝에서 박호식 박사가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박호식 박사가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성을 지르며 저희에게 소리쳤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국제골수은행에서 민성이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았습니다. 이진우가 박호식 박사의 손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물었습니다. 정말인가요? 강태윤이 아니어도 살 수 있는 건가요? 박호식 박사가 고개를 세게 끄덕이며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타국 사람이지만 유전자가 민성이와 100% 일치합니다. 하늘이 도왔어요. 김서진이 병실 문을 붙잡고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외쳤습니다. 민성아, 들었니? 너 살 수 있대.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정말 고마워. 복도에 있던 간호사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우리 가족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민성이의 수술을 준비하기 위해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병원 안에는 다시 활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 밤하늘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핏줄이라는 잔인한 사슬을 끊어내고 생전 모르는 타인의 선의가 우리 아이를 살리게 된 이 기막힌 운명이 믿기지 않았죠. 수술 당일 수술실 문에 달린 빨간 불빛을 보며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6시간이 넘는 사투 끝에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도이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저희를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이식된 골수가 자리를 잘 잡기만 하면 곧 건강을 회복할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진우와 김서진은 서로를 껴안고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이진우가 아내의 어깨를 토닥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아, 이제 됐어. 우리 민성이 이제 안 아플 거야. 고생 많았어. 김서진도 남편의 가슴에 얼굴목을 묻고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진우 씨. 끝까지 우리 민성이 포기 안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수술 후 며칠이 지나자 민성이의 혈색이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무균실 유리창 너머로 아이가 손을 흔들며 방긋 웃어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박호식 박사가 정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병실로 찾아와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회복 속도가 놀랍습니다. 태윤 씨의 유전적 영향은 이제 민성이 몸에서 깨끗이 사라질 겁니다. 새로운 기증자의 맑은 피가 아이를 살리고 있어요. 저는 박호식 박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사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민성이는 그 악마 같은 놈 피를 받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박호식 박사가 제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다시 말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기적을 만든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일뿐이네요. 한편 강태윤은 교도소 내에서 자신의 유전병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져 실성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자랑이자 협상 카드였던 핏줄이 도리어 자신의 발목을 잡았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이진우가 신문을 접으며 차가운 시선으로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강태윤은 이제 세상에서 지워진 사람이나 다름없어요. 민성이한테서 그놈의 흔적은 이제 법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다 사라졌으니까요. 김서진이 아이의 장난감을 정리하며 단호한 어조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뿌린 씨앗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아이들만 생각하며 살아요. 저는 며느리의 든든한 모습에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성이가 일반 병실로 옮겨지던 날 온 가족이 모여 아이의 침대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첫째 민준이가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옹알거리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요. 저는 두 손주의 손을 포개어 잡으며 나지막하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이제야 우리 집안에 진짜 평화가 왔구나. 이진우와 김서진도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우리 가족은 이 거대한 폭풍을 겪으며 그 무엇보다 단단한 결속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 마주한 밝은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눈부시게 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6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화창한 아침, 우리 집 마당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민준이와 민성이를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민성이가 이제는 제법 힘차게 거실을 가로질러 달려와 제 무릎에 얼굴을 부비며 옹알거렸죠. 아이의 발그레한 볼과 반짝이는 눈동자를 보니 지난 지옥 같던 시간들이 마치 아주 먼 옛날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서진이 주방에서 각 구운 빵 냄새를 풍기며 거실로 나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김서진이 민성이의 머리카락을 정성스럽게 빗겨주며 저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죠? 민성이 혈색이 이제는 민준이보다 더 좋아 보여요. 저는 며느리의 손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안심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서진아.
내가 밤낮으로 정성을 들인 덕분이지. 이제 정말 다 나은 것 같아 다행이다. 주방에서는 이진우가 앞치마를 두른 채 커피를 내리며 우리 쪽을 향해 밝게 외쳤습니다. 자, 이제 아빠 표 특제 샌드위치 나갑니다. 우리 쌍둥이들 배고프지? 이진우가 쟁반을 들고 다가와 아이들 입에 샌드위치를 한 조각씩 넣어주며 크게 웃었습니다. 오후에는 온 가족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들고 박호식 박사의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연구소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호식 박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반갑게 우리를 맞이해 주었죠. 이진우가 박호식 박사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으며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민성이가 이렇게 건강해진 건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호식 박사가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이진우의 어깨를 가볍게 치고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길을 알려준 사람일 뿐이야. 아이를 살린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자네 부부의 사랑이지. 박호식 박사가 민성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아이의 눈목을 맞추고 다시 말했습니다. 민성아, 너는 정말 강한 아이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을 받고 자랐으니 앞으로 크게 될 거야. 김서진이 옆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박호식 박사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이건 제가 작게나마 준비한 기부금이에요.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엄마들을 위해 써주세요. 박호식 박사가 봉투를 소중하게 가온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구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서진은 잠시 차를 세우고 최근 자신이 일하기 시작한 상담센터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김서진이 센터 입구에 붙은 피해자 치유센터라는 간판을 보며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내일부터는 센터에서 정식으로 상담을 시작해요. 저와 같은 아픔을 겪은 분들에게 제가 겪은 기적이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며느리의 당당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랑스러운 말투로 격려했습니다. 잘 생각했다, 서진아. 내가 겪은 고통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된다면 그보다 더 보람찬 일이 어디 있겠니? 이진우도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아내를 지지하는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우리 서진이 이제 정말 다 컸네. 내가 옆에서 운전기사 노릇 제대로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일해. 우리는 차 안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을 나누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우편함을 살피던 이진우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통지서 한 장이 들어 있었는데 바로 강태윤의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이진우가 서류를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두며 무거운 목소리로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강태윤이 교도소 병동에서 세상을 떠났대요. 유전병이 급격히 악화되어서 손 쓸 새도 없었다고 하네요. 방 안에는 잠시 무거운 정적이 흘렀지만 누구 하나 슬퍼하거나 동요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서진이 탁자 위에 통지서를 집어들더니 마당에 있는 화로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김서진이 화로 안에 종이를 던져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당신이 우리에게 준 상처도 그 끔찍했던 기억도 이 불꽃과 함께 다 태워버릴 거예요. 종이가 타오르며 검은 재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마지막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진우가 아내의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연기를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주말을 맞아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푸른 잔디밭 위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평화로운 오후를 즐기고 있었죠. 유모차에 탄 두 아이를 보며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걸음을 멈추고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쌍둥이들이네. 그런데 둘이 어쩌면 이렇게 안 닮았을까? 한 명은 아빠 판박이고 한 명은 엄마 판박이네. 저는 그 할머니를 향해 인자하게 미소 지으며 자부심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로 개성이 넘쳐서 그래요. 외모는 달라도 마음은 누구보다 깊게 연결된 세상에 둘도 없는 형제랍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멀어지자 저는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정성껏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첫째 민준이는 아빠 이진우를 닮아 듬직했고 둘째 민성이는 엄마 김서진을 닮아 곱상했지만 제 눈에는 둘 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이진우가 아이들을 잔디밭에 내려놓으며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자, 우리 강아지들. 아빠랑 축구 한 판 할 사람 여기 붙어라. 아이들이 뒤뚱거리며 이진우를 따라 달리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김서진이 제 옆에 앉아 과일을 깎으며 제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댔습니다. 김서진이 사과 한 조각을 제 입에 넣어주며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저는 지금 이 순간이 평생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쥐며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행복하다, 서진아. 너희가 내 곁에 있어줘서, 그리고 이 모진 풍파를 함께 견뎌줘서 정말 고맙구나. 이진우가 멀리서 아이들을 안고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공원의 풍경은 그 어느 때보다 붉고 따뜻하게 우리 가족을 감싸 안고 있었죠. 저는 카메라를 꺼내 활짝 웃고 있는 우리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두 손주의 모습을 렌즈 속에 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들은 제 무릎을 베고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는 과학적 수치가 우리를 갈라놓으려 했지만 결국 우리는 그보다 강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진우가 룸미러로 제 눈치를 살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오늘 많이 피곤하시죠? 집에 가면 제가 발 마사지 해드릴게요. 저는 아들의 대견한 배려에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 섞인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피곤하긴 해도 마음은 아주 가볍구나. 우리 아들 장가 참 잘 보냈다는 생각이 든다. 김서진도 제 손을 다시 한번 꽉 쥐어주며 말없이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밤길을 달리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앞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도착해 아이들을 침대에 눕히고 나니 집안에는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가 그동안 틈틈이 적어온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가족이란 피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그 위를 함께 덮어주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기록했죠. 이진우와 김서진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와 제가 쓴 글을 가만히 읽어보았습니다. 이진우가 제 어깨를 주무르며 낮은 목소리로 감동을 전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상처를 가진 가족이잖아요. 김서진도 제 무릎 앞에 앉아 제 손등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를 딸처럼 품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제 제가 어머니 끝까지 모시고 살게요. 저는 두 사람의 손을 겹쳐 잡으며 이제야 비로소 우리 집안의 모든 비극이 끝났음을 선언했습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의 칼날도 악마 같은 인간의 협박도 우리 가족의 유대감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우리를 더 깊게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비료가 되었을 뿐이었죠. 저는 창밖의 보름달을 보며 우리를 지켜준 모든 인연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이 집안이 가득 찰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사랑은 모든 의구심을 이기고 진실은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저는 이번 생을 통해 똑똑히 배웠습니다. 이제 제 기록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지요. 서로 다른 눈동자 색을 가졌어도, 서로 다른 핏줄을 이어받았어도 우리는 영원히 서로의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내 아들의 자식으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민성아. 제 마지막 혼잣말이 밤 공기를 타고 아이들의 방으로 부드럽게 흘러들어갔습니다. 행복한 웃음이 가득한 우리 가족의 사진이 액자 속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완벽해진 우리 가족의 대단원이 이렇게 따뜻하게 막을 내립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때로는 그 피가 우리를 눈멀게 하기도 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라는 차가운 숫자 앞에 무너졌던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 궁금합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같은 성씨를 쓰고 같은 피를 나누는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그 흉터 위를 함께 덮어주는 따뜻한 품이라는 것을 저도 이 모진 풍파를 겪으며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비극적인 기적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결국 우리를 살린 것은 차가운 의학적 수치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믿을 사람 하나 없다 해도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내 가족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한번 더 돌아보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첫째는 이진우의 자식이 확실했지만 둘째 민성이는 북의 일치율이 쌍둥이인데 아빠가 다르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유전자 검사 보고서를 꺼내 탁자 위로 3개 던졌습니다.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괴성을 지르며 식탁 위에 있던 유리잔을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김서진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서진의 친정 부모들도 당황해서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 여자 가만 안 둬.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야. 저는 아들의 차가운 손을 맞잡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걱정 마라. 이 어미가 가진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아들 곁으로 다가가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름을 바꿨다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내 인생을 통째로 도둑질한 거라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당장 저 배신자 데리고 거기서 다시 검사하자. 이진우가 현관문을 쾅 닫고 들어오자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강태윤 씨가 민성군에 대한 남겨진 서류에는 김서진이 강태윤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그 이름 부르지 마. 이혼 재판 당일 법원 복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걸어오는 한 남자가 보였는데 결국 내 아들인 게 증명됐네? 서진아, 닥쳐.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절규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잠깐만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으로 치부하기에는 의학적으로 아주 기이한 점이 있습니다. 쌍둥이인데 아버지가 다르다는 것,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만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첫 번째 수정이 일어난 날이 김서진 씨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의학적 사실은 감정에 증명하는 부메랑이 될 겁니다. 이 어미가 잘못했어. 내 속을 하나도 몰라주고 내가 너를 죽이려 했구나. 우리 서진이 억울함 풀 수 있게 그놈이 우리 서진이한테 한 짓,
그 새끼 무너뜨릴 거예요.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강태윤의 비열한 목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일을 남편이 이런 걸 왜 이제야 내놓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밀 분석 결과 이 48시간의 차이는 강태윤이 주장하는 합의된 관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판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강태윤을 응시하며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강태윤은 성폭행 및 무고 그리고 증거 조작 혐의가 명백히 인정됩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즉각적인 법정 구속을 명합니다. 두고 봐.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옆에 서 있던 저도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엌에서 전을 부치다 말고 우리 집안 핏줄이 다사다난했던 지난 시간들을 위로하고 이진우의 당황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엄마, 여보. 이진우의 품에 안긴 민성이가 코에서 붉은 피를 주르륵 입가에 거품을 물고 있었죠. 민성이의 작은 몸이 이진우의 민성이 상태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입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장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가족 중에 맞는 사람이 없다면 남은 희망은 생물학적 부친인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다시 봐요. 결국 이진우는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강태윤이 갑자기 박장대소하며 의자를 뒤로 젖히고 힘 좀 써보라고. 거래를 하겠다는 거야? 안 된다, 서진아. 악마하고 손을 잡는 순간 기증자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엄마 집 팔게요. 저는 아들의 손등 위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서로의 손을 놓지 않으려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비웃기라도 아주 치명적인 희귀 박호식 박사에게 그 유전병까지 전이되어 우리에게 건네고 있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국제골수은행에서 민성이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았습니다. 물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유전자가 민성이와 100%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자리를 잘 잡기만 하면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민성이 이제 안 아플 거야. 민성이의 혈색이 눈의 회복 속도가 놀랍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기적을 만든 겁니다. 우리 가족은 이 거대한 폭풍을 겪으며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내일부터는 센터에서 정식으로 상담을 시작해요. 저와 같은 아픔을 겪은 분들에게 제가 겪은 기적이 자랑스러운 말투로 격려했습니다. 잘 생각했다, 서진아. 내가 겪은 고통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된다면 바로 강태윤의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무거운 목소리로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이 불꽃과 함께 다 태워버릴 거예요. 주말을 맞아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행복하다. 가족이란 피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그 위를 함께 덮어주는, 오히려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우리를 더 깊게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사랑은 모든 의구심을 이기고 말이 있죠. 하지만 때로는 그 피가 우리를 차가운 숫자 앞에 무너졌던 피를 나누는 모임이 아니라 따뜻한 품이라는 것을,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